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와 여성 강좌를 맡은 고선입니다. 네 번째 강의 주제는 결혼과 이혼입니다. 결혼 또는 혼인은 두 사람이 법, 제도 등 사회가 인정하는 방식에 따라 배우자의 관계를 맺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혼은 보통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요즘에는 동성혼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거 역사 속에서는 남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제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연구자들은 한국인들의 결혼은 오래전부터 일부 일처제, 즉 중혼을 하지 않고 남녀 한 명씩 짝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일부 다처제의 사례를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왕이나 귀족, 부유층에게 중혼이나 축첩은 흔히 관찰되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20세기까지 일부 일처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1970년과 197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가구원 중에서 가구주의 처 이외에 결혼해서 생존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인인지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신라시대 왕실에서는 근친혼의 기록이 다수 나옵니다. 고려시대에도 왕실의 동족혼 기록이 다수 나옵니다. 다만 결혼과 관련된 기록은 왕실 또는 귀족들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근친혼 또는 동족혼이 왕실에 국한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얼마나 흔했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선시대가 되면 동성 동본혼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시작됩니다. 조선시대에는 동등한 지위의 여러 처를 두던 다처제 풍습이 사라지고 대신 적서차별을 하는 첩제가 갖추어졌습니다. 결혼하기까지 상대방과 만나 서로 결혼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부부 두 사람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경우를 자유결혼 또는 연애결혼이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이 중개하여 결혼한 경우를 중매결혼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자유결혼과 중매결혼을 엄밀하게 나누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두 사람이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결혼을 독려해 빠른 결혼이 이루어진 경우라든지 누군가 중개하여 두 사람이 만났으나 서로 사랑하게 되고 관계가 진전되어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신라시대 또는 고려시대에는 남녀 간 사랑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 자유로운 교제를 통한 연애혼이나 자유혼이 있었다고 추론합니다. 그 후 조선시대가 되면 유교식 가례에 따른 중매인을 통해 결혼이 이루어지는 중매혼이 일반화되었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만 상류층 밖에서 결혼이 얼마나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은 듯합니다. 종종 다양한 사회 조사에서 연애 결혼과 중매 결혼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화면의 표는 2013년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입니다. 연애 결혼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절반을 조금 넘고 중매 결혼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40%가 조금 안 됩니다. 연령층이 높을수록 중매 결혼의 비율이 높고 연애 결혼의 비율이 낮습니다. 반대로 20대와 30대에서는 연애 결혼의 비율이 90%에 달하고 중매 결혼은 5%밖에 안 됩니다. 이를 보면 한국 사회에서 중매 결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변한 점 중 한 가지는 결혼에 대한 태도입니다. 과거에는 때가 되면 결혼은 꼭 해야 하는 일처럼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결혼 정년기를 넘기고 나면 대부분 결혼했고 미혼으로 남은 사람들의 비율은 아주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혼한 사람들의 비율이 과거만큼 높지 않습니다.
결혼에 대한 태도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서는 사회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998년에는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했고 2024년에는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는 뚜렷합니다. 1998년에는 33.6%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70%가 넘었습니다. 반대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다든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16.4%에 불과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더라도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3.3%로 늘었습니다. 실제 혼인 건수와 혼인율의 변화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통계청 인구 동향조사로 작성한 연도별 총 혼인 건수 및 조 혼인율입니다. 혼인 건수는 혼인 신고 건수입니다. 두 시계열은 비슷한 추이로 움직입니다. 연도별 혼인 건수는 1980년대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하락합니다. 한국 인구 구조상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이 시기에 결혼 건수도 많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계산한 수치가 조혼인율입니다. 그해 결혼 건수를 그 해의 연항 인구, 즉 한 해 동안의 일종의 평균 인구로 나누어 1000명당 건수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한국의 조혼인율은 1980년 10.6으로 가장 높았고 199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조혼인율은 3.8에 불과합니다. 물론 인구가 고령화되었다는 점도 감안해야겠습니다. 연령별로 혼인을 경험한 인구의 비율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인구조사에서는 배우자 여부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별거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경험 인구의 비율을 각 연령별 남녀 인구에서 미혼이거나 혼인 상태가 미상인 인구를 제외한 사람들의 비율로 계산했습니다. 1960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60년 사이에 한국에서 혼인이 늦어지고 또 줄어들었다는 점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1960년에 남성은 30세, 여성은 26세가 되면 혼인한 인구의 비중이 90%를 넘어섭니다. 여성들은 이미 22살이 되면 절반 이상이 결혼하고 남성들도 26살이 넘으면 절반 이상이 결혼을 했습니다. 여성은 31살, 남성은 37살이 되면 결혼한 인구 비중이 99%를 넘습니다. 2020년에는 30세에 결혼을 이미 한 인구 비중은 남성 20.5%, 여성 39.2%에 불과합니다. 여성은 32세, 남성은 35세가 되면 절반 이상이 결혼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의 연령별 결혼 경험 비율이 더 높습니다. 여성들이 더 이르게, 더 많이 결혼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한 명씩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왜 연령별 혼인 경험 비율이 다를까요? 보통 여성들이 나이가 더 많은 남성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초혼과 재혼의 비율도 달라졌습니다. 1990년 결혼한 사람들은 남성, 여성 모두 초혼이 90% 이상이었고 재혼한 비율은 각각 남성 8.4%, 여성 7.1%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이 되면 결혼 중 초혼 비율은 8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여성은 재혼 비율이 18.1%, 남성은 16.3%입니다. 과거에는 남성들이 재혼 비율이 높았지만 이제는 여성들의 재혼 비율이 더 높습니다.
재혼의 경우 남성과 아내 모두 재혼인 경우가 많습니다. 1990년에는 남편은 초혼이고 아내는 재혼인 경우보다 남편은 재혼이고 아내는 초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3년에는 반대입니다. 남편이 초혼이고 아내가 재혼인 경우가 남편은 재혼이고 아내가 초혼인 경우보다 더 많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결혼, 즉 국제결혼도 과거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국제결혼을 한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결혼으로 정의할 때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결혼이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결혼보다 더 많았습니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결혼은 1995년 이른바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이 펼쳐지면서 처음으로 늘었습니다. 그 후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줄었다가 2000년대부터 다시 늘어나서 2005년 3만여 건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결혼 건수는 줄어드는 추이를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변동성의 정도는 적지만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결혼 건수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결혼 건수와 비슷한 추이를 보입니다. 한국의 결혼 건수 자체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며 전체 결혼 중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한 건수의 비율로 살펴보더라도 추이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연도별 결혼 중 국제결혼의 비율은 2005년 13.5%로 가장 높았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5년에는 절반 정도인 7%가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23년에는 10.2%로 나타납니다. 전체 결혼 10건 중 하나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결혼입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을 보면 과거에는 중국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 그리고 미국이었습니다. 2023년이 되면 이전보다 다변화됩니다. 베트남이 33.5%로 가장 많고 중국, 태국, 일본, 필리핀 순서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외국인 남편의 국적 분포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1993년에는 일본이 절반 이상이었고 미국 30% 이상, 중국은 5.4%였습니다. 2023년이 되면 미국이 27.7%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 베트남,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뒤를 잇습니다. 일본인 남편의 비중은 크게 줄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인 아내와 베트남 남편의 결혼 증가입니다. 이를 베트남 여성이 결혼 등으로 한국에 이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나중에 이혼하고 다시 베트남 국적의 남편과 결혼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귀화자의 국제결혼 견수를 보면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이후 여성은 꽤 늘어났지만 남성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귀화자는 2018년 2670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해 외국인 남편과 결혼한 한국인 아내 중 43.8%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여성의 결혼에 대해 개괄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과거 중매 결혼의 비중이 상당했으나 이제는 대부분 연애 결혼을 합니다. 과거에는 많은 이들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혼인 건수, 조혼인율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에 비해 재혼, 국제 결혼도 늘어났습니다. 결혼은 다양한 측면에서 여성과 한국 경제를 연결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 출발 지점 중 한 가지는 혼인 연령, 즉 몇 살에 처음 결혼하는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결혼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결혼 및 뒤이은 출산으로 인하여 경력 단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경력 단절 이후 경력 복귀는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는지 등이 주요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의 해소 또는 결혼의 해체인 이혼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여성의 결혼이라는 주제로 역사 속 결혼 제도의 변화와 특징, 혼인 건수와 관련된 통계들, 그리고 국제결혼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우선 혼인 연령 또는 초혼 연령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